그 다음에 처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처리 단계란 무엇이냐를 보겠습니다. 자, 처리 단계의 기본 개념은 일단은 데이터가 다 만들어진 다음이 처리 단계거든요. 그러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무슨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기계가 이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예요. 근데 학습하기 전에 이 원래 그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적합한 모델을 결정해야지만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델을 구조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교화 및 일반화. 여기는 사실은 인간이 개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별로 없어서 편향이 별로 개입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에 적합한 모델 구조 결정할 때는 인간의 편향이 좀 개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분이 이것까지 뭐 외우거나 이걸 억지로 알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이 매개 변수를 찾는 작업. 이렇게 이제 처리 단계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자, 처리 단계에서 편향 완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여기 좀 글씨가 좀 조정을 할게요. 이 글씨가 좀 겹쳐졌네요. 음,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당겨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처리 단계.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단계에서 편향 완화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적대적 학습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adversarial training. 트레이닝 학습이 꼭 뭐 스터디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트레이닝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영어가 트레이닝 데이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데이터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적대적이 말 그대로 나에게 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그런 데이터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조금 잘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잘 하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어려운 걸 극복하게 만들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교란된 입력을 만들어서 모델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훈련? 강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래 모델과 이 적대적 모델을 일부러 입력시켜서 이걸 한번 극복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적대적 모델은 보호 속성을 예측하려고 시도한대요. 우리가 보호 속성이란 거는 차별을 않게끔 하려고 요거를 고려를 하는데, 요거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모델은 앞쪽에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 속성과 무관하게 뭐 거리도 조정하고, 그 벡터 공간에서요. 그렇게 해서 보호 속성에 무관한 표현을 학습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적대적 모델은 거꾸로 보호 속성을 자꾸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걸 자꾸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차별이 일어나게끔 하는 건데, 이 주 모델은 그런 거를 무관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적대적 모델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잘 극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름이 적대적 학습이고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호 속성에 따른 차별이 제가 감소라는 표현 썼는데, 차별이 없어질 수는 없고, 차별이 완화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대적 학습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좀 볼까요? 적대적 학습 방식, 지금 적대적인 거를 넣어서 학습하는 방식이잖아요. 모델이 주 작업, 예를 들면 대출 심사라는 원래의 그 AI의 목표를 잘 수행하면서도 보호 속성에 기반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주 작업을 잘 수행한다. 이거는 정확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뒤쪽에 보호 속성에 기반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제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공정성, 첫 번째는 정확도. 요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훨씬 힘이 이제 서로 세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 모델, 주 작업이 하려고 하는 거를 잘 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의 민디프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할 텐데 이 구글의 미니프 프레임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적대적 학습 방식에서는 모델이 주작업을 잘 수행하면서도 보호 속성에 기반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모델이 주작업을 잘 수행한다. 이 지점은 정확도, 이 뒤에 부분 보호 속성에 기반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공정성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공정성에서 정확도와 공정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 도움이 되는 예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구글의 민디프 프레임워크라는 거, 한 예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본 원리는 서로 다른 인구 통계 집단 간 예측 분포를 유사하게 만든다. 뭐든지 이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야지만 편향이 생겨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완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측 분포를 유사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측과 인구 통계학적 집단 간 상관관계를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거라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해보진 않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렇게 심화 수업은 사실 아니어서. 그래도 대강 개념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작동 방식은 예측과 인구 통계학적 집단과 이 집단은 예를 들면 뭐 그것이 성별일 수도 있고 인종일 수도 있고 뭐 출신 국가일 수도 있고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약간 좀 더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분포 차이를 줄이는 정규화 항을 손실함수에 추가하는 요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여러 번 넘어가시지만 그래도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앞쪽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그 너무 적으면은 이제 기계학습을 할 때 그걸 나눠서 해서 나중에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점이 데이터 샘플이 적은 집단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정확도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아까 앞쪽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정성과 정확도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조절하는데 이 구글의 민디프 프레임워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직접 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직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로스트 ETA 이렇게 해갖고 논문을 참고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측과 인구 통계학적 집단 간 상관관계를 최소화해서 편향을 완화하고 분포가 다를 경우는 평균과 예측의 변화량을 동일하게 미세 조정. 자, 이런 부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직접 기술적으로 해보진 않지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이렇게 인간이 직접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요. 인공지능이 뭐 알아서 자동으로 학습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델들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편향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 모델 정확도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편향을 줄이는 손실 함수. 자, 민디프라는 지금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는 모델 훈련 중에 사용되는 손실 함수에 편향 완화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 간 예측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앞쪽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의 편향 완화, 너무 앞으로 가면 또 헷갈리니까 그대로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다른 집단 간 예측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 작동하고 기존 모델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하다. 아까 제가 그 전처리 과정에서 그 거리 간 조정해서 편향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구조 자체가 막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요 민디프의 방법은 모델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든가 원래 의도했던 이 AI의 방향이라든가 원래 목표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효율성은 이걸 전체 데이터셋의 데이터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해서 편향 완화를 학습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앞쪽에서 아무래도 흑인 데이터는 우리가 일부러 그걸 안 쓰는 게 아니라 흑인 데이터가 백인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양 자체가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난점, 근본적인 어려움인데 그런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또 갑자기 우리가 흑인 데이터를 갑자기 많이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만약에 억지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걸 중복이라던가 그것이 실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 민디프 구글에서 만든 민디프 프레임워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한번 여기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적용한 예를 이제 어땠나를 봤는데 모델 정확도를 유지를 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정성을 개선하면 모델 정확도가 낮춰지는 이게 하나가 시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성을 개선, 그러니까 편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써도 이 모델 정확도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95%나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편향 감소율은 60%. 근데 제가 지금 60%라고 하면 이게 60%밖에 안 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60%는 굉장히 큰 거죠. 예. 만약에 이걸 100%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편향 감소율은 60%였고, 그다음에 구현 복잡성. 복잡성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데, 복잡성도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텍스트 독성 분류, 독성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단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모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인종과 성, 특히 이제 아주 우리가 보호 속성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서 차별을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들이 사실은 인종과 성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종과 성별에 따른 예측 격차를 크게 줄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편향 감소율도 더 높이면서 모델 정확도도 더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까지 모자라는 지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편향을 완화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편향만 계속 감소시키면 안 되고, 정확도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확도와 편향 간의 이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도와 공정성의 균형 얘기 계속했는데, 이 과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 민디프 프레임워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고요. 보시면, 이건 지금, 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적용되냐면, 금융대출심사, 의료진단, 채용 선발. 제가 대출이나 채용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어디서나 나오죠. 굉장히 대표적이고,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민니프 기법을 적용한 결과 소수 집단에 대한 불이익이 이제 이 정도 감소하면서도 정확도도 유지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처리 단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살펴봤고요. 잠깐 앞으로 가면은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이 적대적 학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디프가 하나 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후 처리로 넘어갑니다. 자, 사후 처리란 포스트 프로세싱이었죠. 아까 영어로는. 모델이 예측을 완료한 후에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결과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측을 완료한 거죠. 완료한 후에 출력 경과를 정제하는 단계. 정제는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죠.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있냐면 결과를 해석하고 시각화. 그쵸. 이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떠한 걸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성 AI를 사용할 때 생성 AI건 그냥 AI건 간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엑셀 파일에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엑셀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시각화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생성 AI에 이거를 업로드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하고 시각화를 한다. 이것도 이제 출력 결과인 거죠. 주요 작업은 그렇게 해서 요즘은 사실 생성 AI가 해석 및 시각화까지 다 해주지만 이제 기존에는 인간이 우리가 최종 결과 나온 거를 해석하고 시각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생성 AI 사용해도 환각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환각이 있건 없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처리 단계에서는 결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으면 이 예측이란 것은 결과값이 나온 걸 얘기를 하고요. 결과값이 나온 거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값을 기준이 되는 값을 조정을 하는 건 결국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의 후처리 및 변환도 인간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 출력물 생성하는 것도 인간이 네,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 사후 처리 단계에서 이제 결과가 출력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거는 이 기계, 물론 인간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줬지만 그 안에서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하는지 사실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이 결과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했다면 직접 차별인데 그렇지 않은 차별은 이제 간접 차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 단계에서 이것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차별이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후 처리 단계 말고 전 처리 단계에서 데이터에서 최대한 뭐 거리 조정도 하고 데이터를 차별이 없게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기기학습 단계에서도 아까 제가 뭐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 그게 어드버서리얼, 그 적대적인 학습을 통해서 또 차별이 최대한 없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 단계에서 그래도 차별적인 이 언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구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전처리를 잘하고 그래도 이게 인공지능의 결과에서 차별적인 언사나 편향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많이 노력하면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 세계도 그런 것처럼 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과 백인을 다 똑같이 대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중립적 기준을 잘 만들어 놨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어떤 집단에는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접 차별의 하나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현상으로 차등적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약간 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중립적 기준인데 특정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한 바가 아니고 나중에 나와서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계적 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서 왜 뭘 안 했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왜 이런 걸 안 했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렇게 결과 나온 것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겠죠. 이거 그대로 이제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후 처리 단계에서 사후 처리 단계에서도 편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이게 데이터를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이 내재적으로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응하는 경향이고 이게 데이터나 모델링 과정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전처리, 모델링은 아까 처리 단계에서는 감지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인지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이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후 처리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편향을 완화하느냐? 자, 세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임계값 조정. 그 기준값이 되는 거. 각 집단별로 다른 결정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원래는 집단별로 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면 모든 인종에게 출발선을 같이 한다고 그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람이 ABC가 있다고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밥도 잘 먹고 체력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리 출발선을 같이 논다고 해도 달리기를 할 때 잘 달릴 사람은 뻔하겠죠. 그런데 이제 밥을 못 먹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집에 쌀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은 출발선만 같이 논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차별적인 것이 인공지능에 나왔다면 다시 이제 사후 처리 단계에서 편향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똑같은 출발선 말고도 다른 결정 임계값을 적용을 더 해야 돼. 다른 기준을 또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조정을 더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확률 보정은 예측 확률을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조정을 다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도 불충분하니까 다시 이거를 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는 겁니다. 확률 보정도 예측 확률을 집단별로 다시 조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하우 처리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데이터 전 처리 단계나 그다음에 처리 단계에서는 그 데이터나 그 모델만 가지고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이 사후 처리 단계에서는 이제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런 이 AI 결정을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예를 들자면 정책으로 만약에 이거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네? 라고 해서 제가 앞에 부분에 간접 차별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이 공정성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개입되든 안 되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이든 AI든 그것을 그냥 던져놓고서는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사후 처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편향을 조정할 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 재배분은 공정성 기준에 맞게 결과를 재할당합니다. 이 결국은 다 인간이 사회의 복잡한 그런 구조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모습을 보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처리 단계, 처리 단계, 그다음에 사후 처리 단계 요 단계들이 다 동등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임대값 조정을 예시를 첫 번째 임대값 조정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면 전세자금 대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죠, 대출. 전세자금 대출 모델에서 각 연령층별로 청년, 중년, 장년
별로 다른 인계값을 적용해서 전체 집단과 수락률이 동일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에 맞추는 거죠. 전체 집단과 수락률이 이제 더 나아간 결과인데, 원래는 이미 이 전세자금 대출 모델을 할 때 각 연령층별로 아마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조정을 다 좀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 AI 결과값을 받아보니까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 중년, 장년별로 다른 인계값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인계값을 적용한다 그러면 왠지 차별처럼 느껴지는 이게 지금 표현이 그런데 그 내용은 각 연령층별로 전체 집단 간 수락률이 동일하도록 제가 이걸 바꾸면은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각 연령층별로 전체 집단 간, 그러니까 청년, 중년, 장년 수락률이 다 동일하도 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 대출 모델의 인계값을 바꾼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그 목표가 훨씬 더 뚜렷해지니까 이해가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때는 그냥 상호 조정을 물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회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대출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후 처리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